네, 안녕하세요. 파티와 미지행의 공동 프로젝트인 사회공론장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보람이고요. 정치 혁신과 교육 혁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사회디자인학교 미지행과 정치 플랫폼 나우리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같이 함께 진행해 주시는 분은 파티의 인문디자인사회연구소의 소장님이신 함동균 소장님과 같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공론장 프로젝트의 고정 게스트시죠. 이제 뉴욕 유니온 대학교의 현경 교수님 같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나도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의 우희종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시민당의 전 또 공동대표 더불어시민당을 또 만드신 굉장히 실천적인 또 학자이신,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또 존경하는 교수님 모시고 또 오늘 함께 사회공론장 프로젝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우희종 교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정말 수의학에서의 굉장히 저명한 학자시면서도 또 이렇게 현실 정치에 또 이렇게 일선에 뛰어드신 정말 실천적인 학자이셔서 저희가 굉장히 또 존경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정말 중요한 일을 또 시작을 하셨습니다. 생명정치연구원이라는 재단 법인을 또 이렇게 또 창립하셔서 이제 생명정치연구원의 원장님으로 또 이렇게 활동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하시는 생명정치연구원, 그래서 또 생명정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어떤 취지로 또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 그리고 또 생명정치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듣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자리가 좋은데요? 어떻게 굳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이 생명정치라고 하면은 좁은 의미로는 그동안 푸코에서부터 이어져서 쭉 내려오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 행위를 통한 혹은 그게 기구건, 체제건, 제도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작동하는 이제 정치 기제인데요. 그러나 제가 이제 말하는 혹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저희 재단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가치를 바탕으로 둔 정치라는 이런 식으로 좀 저희는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바이오폴리틱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명 정치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저희는 이제 좀 좁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지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생명과학이나 생태학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경고랄까 예상은 쭉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질병이 나올 거라는 것은 한 20년도 되죠. 이미 경고한 거는 이미. 그리고 실질적인 이런 이 과학적인 자료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정작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로 등장한 것은 역시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건 저희들 이쪽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형태로 전개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으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막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한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시되는 어떤 대응책 같은 걸 들여다보면 당장 어떤 이 코로나에 의한 사회제도나 어떤 이런 변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세부 대응책은 될지언정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며 또 이 상황을 통해서 나타난 함의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 구조에 반영할 건가라는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장 비대면 무슨 뭘 해야 된다, 디지털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사실 그거는 이미 이 코로나가 등장하게 된 이 시대적 틀 안에서의 어떤 대응책이거든요. 그러면 당장 이건 해결될지 모르고 이건 이제 극복은 하겠지만, 이제 저희 생물학자들이 예상한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신종 전염병들은 계속 등장할 텐데 그때마다 같은 걸 이제 반복하는 좀 어리석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생각한 거는 이제는 이
최소한 코로나로 우리가 직시하게 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걸 인정한다면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을 바꿀 수 있는 이 틀을 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러한 지금 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뭐 신자유주의라고 뭐 간단히 말해도 뭐 좋겠습니다만 무한 경제에서 이러한 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가치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제시를 단순히 제시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현장에 이렇게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이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에 다 공감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생명제 바이오폴리틱스라고 하는 생명정치의 개념은 의료나 뭐 이런 쪽이 중심이었습니다. 생명윤리를 포함해서 저희는 생명의 가치, 그래서 뭐 산업재해로부터 뭐 이 노인들의 고독사 문제도 그렇고 또 동물학대도 그렇고 뭐 이런 생태 문제도 그렇고 이 전반을 다 다루지만 가장 저희가 사실 관심 갖는 것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현장에서 정치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배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종의 정치교육학교 그리고 이 가치로서는 생명의 가치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가장 바닥의 비생명적인 반생명적인 것은 저희는 남북 분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평화 운동 자체도 생명 운동으로서 이 저희가 큰 틀 안에서 담아서 이제 뭐 생각을 크게 하고 뭐 그런 가치를 던지지만 행동 실천의 문제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밖의 단체와 연대하고 또 이런 가치를 몸담아 정치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정치학교도 이제 구상하는 거죠. 이제 막 출범 준비해서 이제 첫걸음 시작하는 단계라서요.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국회 등록 단체로 하자. 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미리 그 생명정치연구원에 대해서 조금 홈페이지 이렇게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홈페이지에서는 생명정치연구원이 아니라 생명사회연구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해주셨던 부분들이 어쨌든 이게 생명의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좀 사회 그리고 그런 사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문법이나 이런 틀 자체가 이제 전면적으로 좀 전환이 되어야 우리가 그런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그래도 교수님께서는 전면적으로 그 정치를 내세우신 거잖아요. 어쨌든 생명 정치가 어쨌든 그 근본적인 틀이 바뀌기 위해서는 정책과 또 정치가 바뀌어야 이제 된다라고 그런 문제 의식에서 또 생명 정치 연구원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지금의 그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 변화하는 그 교수님께 생각하시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네. 사실 구체적인 정치의 형태는 뭐 정치학들이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좀 이 지금의 어떤 정치 모양새에서부터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건 뭐 지금 조금 아까 말한 생명정치 연구원하고 좀 거리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 정치인들의 특권을 좀 많이 내려놓고 숫자를 늘리고 정말 뭐 북구 유형의 그런 어떤 정치가들 혹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삶의 한 일환으로서 자기가 시간을 내서 내 지역 사람들, 우리나라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그리고 이런 것을 그럼 왜 하냐 할 때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한 권력을 잡으니까 뭘 할 수 이런 개념보다는 그게 이제 그런 생명을 살리는 저는 그래서 살리미스트란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 현경 선생님처럼 살림, 또 어울림, 조화, 네, 그리고 나눔. 전 이 세 가지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막연히 그리는 정치 어떤 형태는 그렇게 우리 일상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추첨을 해도 좋으니까 추첨해서 간 국회의원 돼도 전 좋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내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건 제 바람입니다만 될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치인들이 또 그렇게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정치인들을 뽑는 또 시민들 또한 그런 정치인들을 원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뭐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말씀도 하셨지만 여전히 경제의 가치를 가장 최우선시하고 좀 개발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이익이나 좀 개발 위주의 그런 정책을 원하는 네, 시민들이 여전히 이렇게 또 많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좀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을 또 만드는 그런 사회적 토양을 이렇게 또 쌓을 수 있을지 또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또 그런 사회적 합의가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또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치인보다는 지금 지적해 준 대로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 그러한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이 토양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사실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어쨌든 권력이란 게 수반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치인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사실 시민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건 전 개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 그 생명정치나 하긴 사실 지금 생명사회연구원, 생명정치연구원, 생명행복연구원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사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종 등록할 때는 어느 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를 사실 지금 그런 이제 당장 여기 개발하고 싶어. 사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자연스러운 감정의 이면에는 그 경쟁과 또 우리 사회가 사실 대부분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 개발 논리 자체를 뒷받침해주는 우리 시대의 틀, 이 자체에 대한 제시가 없이 야 너희는 무조건 잘못돼서 뭐 님비를 그렇게 싫어하고 또 이렇게 뭐 개발만 얘기하니 이걸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우리 사회가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놈을 좋다고 하고 심지어 저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한 게 뭐 젊은 분들은 이제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황우석 그 박사의 논문 그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이제 벌써 이 여성의 난자를 어떤 그야말로 돈 주고 사고 자기 연구원에게 강요해서 난자도 제공받고 막 이런 형태에 대해서도 뭐 일반인들의 또 이해를 해요. 야, 그때 주장이 이런 걸 해서라도 국익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10년간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확보다. 다른 나라의 경쟁에서 우리가 앞설 수 있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인데 그거를 가장 길거리에서 외쳤던 게 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스님들 굉장히 많았죠. 또 뭐 더욱이 목사님들도 나왔어요. 사실은 굉장히 나왔어요. 그런 가치를 이미 종교인들도 내조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경제나 당장 이 세속의 욕망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또 다른 차원의 가치를 말해줄 종교인들조차 거리에 나와서 그런 외치는 이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일반인들이 야, 내 땅 개발한다 혹은 저는 뭐 벌써 지금 집권당에서 뭐 그린벨트도 해제해야 돼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있는데 그거 어쨌든 개발하자 그랬을 때 거기 사는 사람 맞아요 뭐 이거 개발해야지 막 이럴 때 그들에게 과연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가?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개발보다는 생태를 보존하고 새만금 때부터 저 환경단체 운동을 하면서 더욱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개발에 대해서 또 당장 내 앞에 문제로서 말하는 현지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 굉장히 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우리 사회가 그들이나 우리나 모든 걸 규정하는 어떤 기준점이 개발해서 돈 벌고 뭐 많이 갖는 걸 가지고 좋다고 말하는 이 가치를 심어 놓은 상태에서 그걸 말하는 사람한테 넌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저는 오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회가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무한경제 속에서 그냥 돈 많이 하고 개발하고 인간 위주의 이 자원들을 이건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가 향유해야 될 가치를 우리가 다 땡겨 쓰는 건데 이런 짓을 하는 것을 그렇다고 그냥 이 시대가 그러니까 뭐 놔둬야지 이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되 그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틀을 던져주고 그런 틀이 공감대를 얻을 수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나부터 뭐 이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제시도 없으면서 그건 잘못돼서 말한다는 건 저는 좀 최소한 내 자식 미래 세대의 자원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내가 소유한 땅도 사실 우리가 자기 땅에 뭐 막 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땅은 내가 죽으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또 활용할 땅인데 그냥 내 땅이라고 해서 지멋대로하고 환경 오염시킨다는 건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즉 우리는 이 사회를 포함해서 자연 생태계도 한때 우리가 사용하다 가는 거고 또 분명히 미래 세대가 이것을 근간에 살아갈 텐데 지금은 우리의 가치는 당장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뭔가를 내가 향유해야 되고 사실 공장식 축산 이런 새로운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는 공장식 축산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생각에 바탕을 둔 거거든요. 경영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든지 저는 그래서 이 틀을 대체할 수 있는 가치를 던지지 않고 문제점만 얘기해서는 오히려 전 이 상황은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잘못된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은 뭔가를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이 터전, 첫 걸음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희종 교수님을 평소에 좀 존경했던 이유가 어쨌든 끊임없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시면서도 늘 어쨌든 그 현실의 땅에 발을 디디고 지금 이 현실에서 또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욕망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를 늘 항상 실천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이 늘 이제 공감을 해왔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진보 정당이 없다라고 해주신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해주신 우리는 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다 주어진 이 그냥 신자유주의의 틀에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관계없이 그 틀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사실 그 보수라고 지칭되었던 이쪽 진영이 사실 뭐 보수라기보다는 수구에 가깝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에 물들은 수구에 가깝죠. 네. 오히려 지금 뭐 현 정권을 진보 정권이라고 하지만 진보 정권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민주당 쪽을 이제 보수 민족의 이런 가치를 중요하고 전형적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 정권이 그리고 이 민주당이 굉장히 좀 건강한 우리나라의 건강한 보수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좀 이런 그 진보 정당이든 진정한 진보 세력이 출현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너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한 그 기반이나 그런 환경을 아까 이제 그런 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는 이 건강한 보수는 주어진 틀 안에서 끊임없이 주어진 것을 개선해서 좀 더 우리가 사람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좀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단순한 요구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 틀 자체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서 뭔가를 던져서 나가는 게 진보지. 이 안에 틀 안에서 뭐 조금 고치고 개선하고 뭐 노동 조건을 바꿔라 뭐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뭐 요구긴 하지만 그건 건강한 보수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내는 진짜 저는 이 어쨌든 민주당은 좀 제대로 된 보수의 길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 외에 이제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뭐 이런 진보적 야당이라고 한다면 정의당도 있고 뭐 민중당도 있고 녹색당 사실 건 진보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가치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데서 너무 자리를 못 잡고 사실 노동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군사 독재 시절에는 정말 그거가 너무나 이 한 메인 중심이고 가장 소중했지만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수많은 우리 사회가 어쨌든 3만 불 이상 사회가 되고 많은 이제 젊은이들의 어떤 생각이 그때와는 다른 상황에서 자랐는데 노동의 가치 하나만을 던진다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주어진 젊은이들의 삶이 왜 힘든가? 단순한 노동의 문제인가? 그리고 이게 어떤 상대적 빈곤이라든지 정말 일자리 없는 문제라든지 이게 단순한 노동권에서의 이게 접근돼야 될 문제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면서 그럼 여기 바탕을 둔 게 우리가 가진 이 큰 틀 안에서 결국은 뭐 노동 조건 하나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거 이걸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걸 인지한다면 그런 진보 정당이란 건 좀 더 이 시대의 신자유주의를 바꿀 수 있는 틀을 던지면서 구체적 실천 방향을 던지는 게 저는 진보 정당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보수. 그러니까는 이번에 저도 굉장히 좀 실망한 게 어쨌든 정치적 입장이 뭐 여러 가지 얽혀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민주당을 비판, 즉 집권 여당을 비판함으로써 야당의 존재 가치, 정체성을 찾는 모습이 좀 많이 보여요. 뭐 이쪽이 못하는 어떤 정책이나 정말 생각 못하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남길 수 있는 진보적 가치를 던지기보다는 야 너 이거 못한다. 근데 이제 그 지향점에 뭐 방법에서 못할지 모르지만 지향점이 같은 거에도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그래야 야당답다는 생각을 갖는 걸 보면서 아직 우리 정치 문화 굉장히 좀 정의당 같은 경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 길이 좀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란 건 누구나 다 이 최선의 길로 가고 싶어하죠.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어하죠. 그러나 현장은 그렇게만 되면 좋지만 그렇지는 않은 게 현실이다 보면 때로는 손을 잡고 당장 저 100m 각에서 10m에는 손을 잡고 험난한 것을 넘은 다음에 가야지 100m 가는데 우리가 얘 손 잡고 갈 수는 없어 막 이러면서 이걸 못 간다는 건 좀 현실에서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 진보 정당이라는 이름을 건다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우리 사회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힘들게 하고는 이 시대 역사를 넘은 가치를 던지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정당으로서 공유화할 수 있는가, 정치 활동을 통해서 세력화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주신 말씀 너무 공감하고요. 뭐 이제 여당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그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너무 그 무능력한 야당의 모습에도 너무 실망을 하면서요. 동시에 저는 그 비판을 받는 여당의 그 태도 또한 너무나도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비판 받았을 때 지키기만 하려고 하는. 네, 비판 받았을 때 저기는 더 잘못했는데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라는 스탠스. 던지질한 스탠스.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더 이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늘 항상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아까 이 젊은 세대에 대한 또 말씀을 해주셔서 이 모든 지금 이 대한민국을 지금 분열시키고 있는 분열시켜 왔던 또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또 기점이 됐던 그런 이슈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늘 항상 계속 이제 부딪혔던 것들이 좀 그런 세대에서 너무나도 그런 많이 갈렸다는 거죠. 네. 도대체 저는 그거를 단순한 세대 갈등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제 되게 세대 갈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세대의 그런 감각의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역사성을 이해하지 못한 차원에 발생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앞으로의 이 미래를 살아가는 이 세대로서의 그 갈급함 이거는 이 감각은 또 다른 것인지 지금에서의 그러니까 그런 감각은 또 다른 어쨌든 어쨌든 그런 뭐 정말 그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태어난 세대들의 그런 감각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시점에서. 네. 사실 우리의 이 정당 정책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 전두환이나 노태우 이런 게 끝나고 제대로 그나마 어쨌든 선거에서 뭐 정당식으로 간 게 30년? 한 세대 정도 되나? 사실 짧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 치열하게 어떤 군사독재하고도 싸웠던 사람들 혹은 뭐 그런 맥락의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이 지금의 정치 현상이나 이런 걸 바라보는데 그러한 그 인식이 작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건 저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데요. 저는 쉽게 말하면 6.25 전쟁이 끝나고 한 10년도 안 돼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근데 저는 6.25에 대한 어떤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부모님 말하면 정말 무슨 뭐 옛날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6.25를 몸으로 겪고 10년도 안 돼서 저를 낳았으니까 다 그 흐름 속에서 보지만 저는 이거를 이제 광주항쟁 때도 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광주항쟁을 현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 다 뭐 데모하던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광주항쟁의 그 시대로부터 한 10년도 안 된 뭐
80년대부터 한 뭐 90년 그 요 사이 정도를 해주고 90년대 이후로 1990년 이후로 나온 젊은이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광주항쟁에 대한 이야기, 민주항쟁에 대한 얘기를 해도 옳은 얘기고 타당한 얘기지만 사실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처럼 그걸 겪은 사람은 정말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전두환이나 뭐 이런 게 대한 분노라든지 그런 세력에 대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젊은 세대의 어떤 그 세대의 차이로서 느끼는 감각적인 지점과 살아온 역사적 이런 부분을 함께 저는 작동하면서 이 단순히 이거를 그냥 젊은이들이 이런 풍요로운 뭐 그리고 뭐 진짜 촛불로 이 대통령 바꿔버릴 정도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젊은이들의 어떤 감각과 그 당시 이 군사 독재로부터 막 이렇게 광주항쟁을 걷고 뭐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어떤 감각은 전혀 다를 수뿐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은 그걸 인정 안 해요. 또 젊은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인 어떤 이런 흐름보다는 저도 그러니까요. 6.25 얘기하면 나 옛날 얘기 같으니까 그런 거를 바탕을 둬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낯설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그러니까 이 지점을 그러면 풀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역사에 대한 어떤 인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 현상은 벌써 몇십 년부터 내려오던 그 역사상을 바탕으로 두고 펼쳐지는 거지 갑자기 생뚱맞게 푹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면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역사적인 어떤 흐름과 맥락을 이해할 때 지금의 어떤 현상을 더 명확하게 보고 대처나 풀어갈 방식이 보이는데 서로 그게 소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린 이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자기한테 정말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생하지 않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자기생각에 빠지고 젊은이들은 그냥 꼰대 얘기 이렇게만 받아버리니까 그리고 이거를 풀어가려는 어떤 노력보다는 세대차 그리고 저희는 왜 저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 교육이나 이런 게 역사성의 바탕을 둬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서로 그냥 뭐 나 좀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나는 너보다 좀 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이 한 세대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처럼 60대나 최소 50대, 60대가 이제 다 떠나야 이게 좀 개선되지 지금 지적한 이런 부분은 아마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정치와 또 선거가 맞물려 가는데 선거는 사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예를 들어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야 우리 시민들 대표해서 정책을 이렇게 내겠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씩 웃어요. 그때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정책 사람을 듣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어필할 수 있는 뭐 코로나 대책이라든지 뭐한 이걸로 갈 때 표가 되는 거지 이 일반 사람들이 다 정책을 듣고 저거 정부 좋으니까 저 팀을 찍자 이런 생각은 그건 진짜 이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도 싹 그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에 그게 이제 꼭 뭐 이 한국 그러니까 이제 선거의 속성 꼭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밥 먹고 우아하고 차 마시는 얘기도 필요하지만 똥 눌 때는 똥 누는 얘기도 필요하구나. 그게 다 있어야 이 사회가 굴러가는 거지. 우아하게 차만 마시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사실 요번에 좀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많은 발전이랄까 제가 배운 점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민교 활동이나 이런 쪽에 뭐 좋은 얘기나 찍찍 썼었는데 이게 얼마나 현장과는 좀 간극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지점을 느끼면서 동시에 정치권을 보니까 지금 말한 대로 정말 도둑들이 키재기로 싸우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은 예전에 그렇게 정말 독재시대 때부터 지금은 시민들이 촛불로 정권을 바꿀 수 있게 된 이 변화되는 이 사회에 이 사람들은 정치권들은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에 맞출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부족하지만 그 정당 운영도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러고 꽤 노력해요. 아직도 뭐 구태 정치는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 바뀐 건 저는 막연 저 같은 사람들 제 동료도 포함해서 이상만 얘기하고 현장 그러니까 밥 먹는 얘기만 하고 똥 누는 얘기는 전혀 안 하니까 안에서 막 이 소화불량으로 체하는데 그런 입장에 즉
제 나이 때는 한 3, 40년 전에 가졌던 어떤 문제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전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양자를 만나게 해서 정말 이런 좋은 생각이 정말 이렇게 이 전쟁과 같은 이런 아귀다툼의 현상 속에서 이걸 어떻게 성숙시키고 풀어갈 수 있을까? 이 연결고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됐고 저 자신도 많이 반성을 했죠.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정치 상황과 이어서 말한다면 이제 그 정도 일단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국 교수 사태도 그러한 어떤 진영 논리 그리고 티각태각 싸우는 이런 맥락에서의 주도권 싸움으로서 나온 거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현실 정치에 있는 사람들만 치열한 무슨 똥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책상 위에서 있는 학자들이 그 무슨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다른 자리에서 서로의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특히 학자군들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학이 뭐 기업이 백기투항을 하는 사회이고 밥 먹는 얘기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게 밥 먹는 얘기를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왜 밥 먹는 얘기를 못 하는가를 또 던져야 되는데요. 저는 그것이 뭐 우리 집단에 지금 반성을 해야 될 점이지만 철저하게 지식 수입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얘기도 제대로 된 여기에 맞는 밥 먹는 얘기를 못 해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뭐 자연과학은 기술이니까 어느 정도 먼저 배운다 치지만 거기에 다음에 함의도 마찬가지지만 인문학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럼 우리가 가서 그 사람 그 뭐 거기에 권위자다 어느 분야에 뭐 아무거나 생각해서 뭐 칸트면 칸트 뭐 해겔이면 해겔 뭐 간다. 그럼 가서 뭐 인지과학이다 가서 듣는 건 그 사람이 그 분야의 대가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싶어 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대가라는 사람은 그 분야에 유명한 사람 막 인용해요. 그런 얘기를 끝내버려요. 그럼 그건 대가가 아니죠. 그 정도는 인터넷 요즘 다 찾거든요. 그럼 질문 때 그러면 난 당신의 얘기를 듣고 싶어 왔다. 당신을 알고 싶어서 왔는데 당신 이 분야의 대가라는데 도대체 당신 얘기는 어딨냐라는 얘기를 할 수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소위 고즘 단론에 비유를 해서 밥 먹는 얘기를 하면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성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 수입상만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그리고 그 지식 수입상을 하면서 빌려온 생각이 마치 대단한 거냐 본인이 착각하고 있어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대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 진짜 우리 사회에 맞는 똥 누는 일이 아니래도 밥 먹는 우리 사회에 맞는 이 입맛에 전혀 다른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결국 지식 수익상의 지식인 역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이건 어디에 대가야 이런 사람들부터 사실은 우리가 철저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대가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정치는 어쨌든 그런 정말 진흙탕이라는 것, 그런 현실, 그러니까 정말 그 치열한 철저한 진흙탕이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그것에서 출발해서 그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진흙탕 속에서 우리는 그 연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아까 그런 세대 젊은이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여러 이렇게 좀 나라들 또 이렇게 가보고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10대, 20대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 감각에 저는 정말 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싶고요. 그들이 이제 물론 직접 그 당사자로서 그런 뭐 한국 전쟁이나 또 그런 운동, 산업화 운동, 민주화 운동을 겪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역사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위안부 운동에서도 훨씬 지금 뭐 수요 집회라든지 그런 그 여성 인권 그리고 할머니들의 그런 인권 운동에 가장 앞서는 것은 진짜 그 20대들, 10대, 20대들 정말 그 앞서서 하고 있고 그들이 주도해서 또 여러 그런 활동 실천들을 하고 있고 그들이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전에 그런 것을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로 또 역사 교육이나 정치 교육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그 10대, 20대들이
그래도 그 광주 항쟁을 겪진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광주 항쟁의 가치, 민주화 운동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대에서의 그거를 기억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그 청년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리고 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환경 그리고 생태 이런 감각들 그리고 그걸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것들도 정말 그 10대, 20대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그리고 또 촛불 혁명, 촛불 집회에도 같이 함께 참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거를 그런 아마 정치 효능감이 또 굉장히 또 뛰어난 또 세대일 수 있는 거죠. 그 촛불 혁명에 같이 함께 참여했던 그 세대들이 하지만 근데 그때 그 조국 장관 사태에서 광화문 집회에도 서초동 집회에도 그 양쪽에는 공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설 곳은 광화문도 아니고 우리가 설 곳은 서초동도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공감하지 않고 우리가 서야 될 곳, 우리가 그 편을 들어야 할 곳은 또 다른 곳이다라고 해서 그런 계속되는 그 운동도 있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이 세대는 그 조국 장관을 수호하는 것이 검찰 개혁과 같은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의 그런가 생각하는 정의나 공정에 대한 물론 이제 정의나 공정에 대한 가치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감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젊은이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부터 한다면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세대와 이런 나이 든 사람들 간의 어떤 이 갈등이랄까 차이에 대한 지점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지금은 이제 세대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일단 향후에는 이 젊은 세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살아갈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떠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각이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사회가 변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 향후의 사회는 내가 살 사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 사회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가진 생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저는 지금 이제 역시 우리 김보람 선생님 굉장히 긍정적인 젊은이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당연히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 것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대학에 있었던 저도 또 제 경험의 한계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어떤 사회 문제들, 사회 정의나 공정성이 있으면 학생들도 나가고 교수도 나갈 때는 뭐 학생들 함께 쫙 나가요. 근데 세월호 사태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겪을 때 집회도 하고 저희들도 민교 교수들도 관악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걸어가 행군도 하는데 학생들은 전혀 안 따라옵니다. 이 학생들은 이미 사회에서 평균 이상의 가정, 강남에서 교육을 받고 들어온 학생들이고 별 부족한 게 없어요. 전체 학생들의 부모의 이 평균 소득을 해보면 평균보다 모자라는 사람은 굉장히 몇 퍼센트도 낮아요. 굉장히. 그리고 무슨 아이돌 가수가 온다 그러면 막 터져요 거기가. 이 사람 학생들이 모여서. 이런 상황을 보고 또 지금 백선엽 씨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오히려 이 백선엽 씨의 어떤 과거 행적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 10,000명이나 넘게 줄을 서서 애도를 해요. 이 북한 간도하고 뭐 완전 미국 대변했던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 이렇게 이 문제의식이 투철하고 이런 분들은 최소한 제 경험을 보면 너무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오히려 던진 것처럼 야 그러나 광화문 촛불 집회 때 그렇게 젊은이 나가지 않았느냐. 저는 솔직히 그 지점을 우리가 좀 더 성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광화문의 촛불이 뭐로 촉발됐을까요? 최순실 그리고 최순실 딸의 2대 부정 입학. 이 입학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하고 뭐 친했다가만 해도 그렇게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 딸이 우리는 막 공부하고 뭐 학원에서 뭐 매일 밤 11시까지 해서 겨우 가는 대학에 얘는 적당히 들어갔대. 이게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그 분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월호를 한번 보죠. 세월호 때는 정말 그 고등학생 아이들이 나라가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정말 무책임하게 그 아이들 그냥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광화문 촛불이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저는 이게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이 정말 아이들이 무고하게 이렇게 수장됐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희 대학 교수입니다. 뭐 교통사고인데 뭘 그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 당시 시민들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공감한 사람 많아요. 야 어떻게 저러냐 정보 저럴 수 없다 뭐 한번 말은 하고 했지만 뭐 저희도 뭐 청명세대 뭐 그랬습니다. 그러나 광화문 촛불은 타오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촛불이 타오른 것은 왜 그랬을까? 그건 바로 입시 문제가 얽힌 거예요. 즉 내 몫을 쟤네들은 정당하게 우리는 가져가야 될 부분을 쟤는 실적 부정 입학을 한 거야. 사실 조국 프레임도 같은 프레임으로 간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왜 그럼 뜨거워지냐? 내 안에 있는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도. 야 이건 기득권이라는 게 뭐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아니라 야 이건 최소한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땀 흘려서 가야지. 이 부분을 니들이 건드려? 이건 이렇게 해서 나는 갈 수 있고 겨우 그렇게 하는데 니들은 왜 그런 식으로 가는가? 말도 안 돼. 내 몫을 건드린 거예요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저는 그래서 약간 그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때 나왔다면 이건 전혀 나랑 상관없는 아이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이 국가와 우리 사회에 이거에서 분노를 느끼고 이래서는 안 돼. 사회를 바꿔야 돼라고 나왔던 건 저는 오히려 그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야 남의 쟤네 집 딸은 저렇게 해서 들어갔대. 이게 말이 돼? 이 정부가 그런 걸 해줬대. 이거 와장창 나온 거거든요. 젊은이들은 그때 분노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는 마찬가지로 어떤 이 사회에서 공정함이라고 어떤 생각할 때 나도 누려야 될 부분을 쟤네들이 뺏어갔어. 이게 작동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 사회를 이렇게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화문의 촛불이 어쨌든 시작은 그렇다 해도 정말 그 한계를 극복하려면은 광화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권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현장에서 그걸 바꿀 수 있고 혹은 내가 직접적 이해가 없더라도 그런 문제를 봤을 때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상태로 체화되지 않는 한 광화문 촛불은 이건 역시 한때에 그게 잘못다 이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권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제가 기대하고 싶어하는 어떤 이런 촛불의 수준에서는 좀 더 일상화돼야 돼요. 근데 정작 자기 상관의 갑질에 대해서는 얘기 못하지만 광화문엔 나와요. 왜냐? 직접적인 이 피해가 나한테 오니까 날 감당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광화문에서는 막해도 수백만 명 중에 하나니까 괜찮아요. 안전해요. 그리고 내 몫을 제가 건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저야 그럴 위치 없지만요. 많은 인문이나 사회학자들이 좀 더 그 부분을 성찰해서 그걸 어떻게 우리 사회의 일상화로 끌어내려서 정말 우리 사회에 이런 내부 고발자의 모임이 있든지 모건 간에 이거를 보호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문화를 만들어낼 건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건 없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어떤 달성했다. 그리고 그런 걸로 대단하다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굉장히 많이 아쉽죠. 그리고 그건 역시 저는 우리가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표면만 보면은 정말 그건 대단한 거예요. 광화문에 무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잘못한 이 통치자 내지는 정권에 대해서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바꿨어요. 대단하죠. 그러나 그 심층 구조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얼마만큼 건강한가라는 점에 대한 점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조국 사태도 이 광화문 촛불을 든 사람들이나 조국 사태의 촛불을 든 사람 맥락이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젊은이로 일반화하지 말고 저의 그런 개인으로 개인의 그냥 정말 그냥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런 국정농단이라고 말해지는 그런 이제 이대 입시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한 사인이 그런 것들을 움직여 왔다라는 굉장히 최근에 나는 누구인가 최순실의 책도 읽었습니다만 네 그런 일이 정말 이게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났다라는 거에 대한
충격과 놀라움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촛불 집회에는 참가했었지만 그리고 세월호 집회 당연히 참가했었고 그런 당연히 청년들도 많았죠. 근데 이 그 조국 장관 사태에서는 우리가 그 진보 진영이라고 불려왔던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힘을 모았던 그래서 또 그 촛불 집회 함께 나갔던 그 세력이 완전 두동강이 났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너무나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거는 이 큰 그 기점이 되겠구나, 많은 큰 변화가 있겠구나, 그 임명되기 전에요. 그래서 너무 그 걱정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해외에 있었는데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두동강이 나면서 근데 그거는 청년들뿐만이 아닌 거죠. 그냥 진보 진영으로 불렸던 그게 완전히 그냥 두동강이 난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민기업도 두동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지점 거기서의 하지만 이것을 그래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잣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선택적 정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거를 그 가치를 중요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 촛불을 들고 계속 해왔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였죠. 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점을 볼 때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인데 이 최순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이 이면의 어떤 거래나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 뭐 재벌과 연결 속에서 특혜를 받고 뭐 하고 이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제 조국 사태에 있어서의 어떤 부모 찬스 같은 경우 보면 그 당시 이제 강남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조국 딸인가 뭐 이렇게 갖고 대학 들어가던 시절에 그때는 오히려 그렇게 대학에 가서 뭘 하라고 그러고 그런 거를 이제 이 제도 하에서 권장했던 시절인데 그래서 그거를 한 게 잘못됐냐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선택한 이제 자기가 예를 강남에 살면서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걸 누린 사람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 저는 뭐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뭐 가지고 있던 체제 속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마치 무슨 편법인 거냥 몰아가는 언론 이게 좀 잘못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조국 건이라서 그래서 그거는 저는 뭐 조국 건에 대해서는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라라는 입장이고 그거는 이제 또 이제 정해지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뭐 조국 사태 처음 때 아마 교수들이 아무런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그런데 그 일의 흐름을 보면서 보니까 이 제도 안에서 당신은 이제 부자면 쉽게 표현하면 부자면서 뭐 가난한 학생들이나 가난한 사람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본인은 정작 부자였고 그리고 그 당시 주어진 제도 안에서 열심히 잘 그냥 주어진 기득권 형태를 잘 누리며 살았지 않느냐? 그건 전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저는 이런 주어진 제도 안에서 뭘 가진 사람이 결코 이런 어떤 소외된 사람이나 없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건 좀 저는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정말 진보적인 외국처럼 큰 재벌이라도 진보적인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우리 문화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에 대해서는 이론은 없는데 이 자체를 마치 불법을 한 것이냐 그리고 나쁜 어떤 형태로 뭐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거를 던진 다음에는 군사독재 시절 때도 없던 대학의 압수수색을 막 들어간 걸 보고 그때 저희가 이제 교수들이 나서게 된 이유는 이거는 그런 그러니까 표층을 보면 사람들이 분노하는 뭐 말이 저러더니 위선적으로 뭐 지들은 저렇게 좋은 거 하고 있어서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게 기획적으로 거의 뭐 범죄자처럼 만들어가고 이런 프레임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예를 찾아보시면 수많은 검사들이 몰리고 장기간 학교 다 앞서 이런다. 그럼 이게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그랬을 적에 되는 이거는 결국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상 계속 유지되어 온 이 특권층에 대한 개혁을 대통령이 얘기하고 조국
전생에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의지를 꺾는 선봉장으로서 이게 작업이 들어간 거구나. 특히 그걸 느낀 건 청문회 끝난 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해도 되는데 보통 장관 후보자면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 혹은 뭐 지금 제기된 문제를 청문회에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가 문제되면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청문회 하기도 전에 청문회 시작하는 날 그 부인에 대한 어떤 뭐 구속 수사 뭐 이렇게 막 들어갔거든요. 그 얘기를 그걸 보고 아 이건 철저하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그런 순수한 지점을 넘어선 이 소위 진영 간에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또 힘싸움이 됐구나. 그리고 검찰에 대한 철저한 저항은 기득권과 항상 같이 왔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있구나라고 해서 움직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아직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기다려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저는 조국 사태는 뭐 어쨌든 제기된 부분을 공과 사를 따져서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관심은 좀 더 이제 검찰 쪽에 가게 된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게 누구에게는 당연하지만 누구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근데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저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날카롭게 표출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부딪힐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그 사회에서 당연한 것인가 아닌가가 그 한 명 한 명의 그런 감수성과 감각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사회 내에서의 그게 상식인지 상식이 아닌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너무나도 이런 그 대립이나 충돌이나 갈등이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잘 이렇게 좀 무딘 쪽과 이제 무디지 않은 쪽이 충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저는 그 교수님께서 늘 그 흑백의 논리가 아니라 그 우리가 봐야 되는 그 회색의 그런 색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조금 이 밀란 쿤데라는 이런 젊은이들이 가진 그런 순수성, 즉 어떤 날섬이라고 그럴까, 혹은 뭐 이런 부분을 낭만이라고 표현하죠. 젊은 시절에. 이제 이 뭐 홍위병 사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좀 옳은 그 내용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번 젊은이들은 이게 옳아라고 생각할 때 그 뭐라고 그럴까.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그걸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정과 패기, 이 젊은. 이제 다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수반돼야 될 이런 인간의 다양한 면에 대한 사실 이 누구나 우리는 자기 삶의 경험에 근간해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뭐 20년이면 20년 살아온 이 상황 속에서 겪음의 바탕을 둬서 옳고 그름이 나왔을 때 사실 모든 우리 삶의 다양성을 포용하기를 요구하는 건 좀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그런 측면이 긍정적으로 발휘될 때 바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인권의 문제라든지 사실 우리는 소위 나이 들어가면서 겪으면서 다양이나 뭐 여러 풍성함을 수용한다는 맥락에서 적절히 그냥 이렇게 그 선명한 색을 지워버리기도 하고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이런 지점도 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젊은이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젊은이들의 어떤 저는 이 밀란 쿤데라가 참 그 점을 많이 잘 지적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순수하지만 좀 명확하면서 그걸 확실하게 가는 이런 지점들을 어떻게 이 기존 사회가 정말 이렇게 풍성함으로써 이어져서 긍정적으로 풀어낼 건가 이 고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가 책임져야 될 교육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저돌적인 순수성이란 것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느끼건 최소한 우리 기성세대가 그거는 수용하고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건 우리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을 품고 그들이 가진 그 날카로움에서부터 뭔가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한편 그런 게 이제 저는 아까 잠깐 위안부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반일 감정과 연결되는 게 좀 불편해요. 이 정말 인권의 문제, 그리고 우리 보편적인 가치로 되기보다는 자꾸 어떤 특정 반일의 감정으로 부추기는 게 전 굉장히 사실 불만스럽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때도 선거 전략상 뭐 이런
뭐죠 무슨 반일 프로의 그런 뭐죠 반일 프레임으로 간다 뭐 이랬는데 저는 그래서 그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진정한 적은 미국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를 옥죄어매고 우리를 컨트롤하는 건 그건 시선을 가리는 것에 철저히 안 좋고 또 그건 그 자체로도 불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철저히 인권의 문제고 그것을 잘못한 자행한 어떤 집단이 있을 뿐이지만 본질적인 인권의 입장에 접근하지 않고 자꾸 그 집단의 문제로 귀속시켜 버리니까 이게 뭐 뜨겁게 불타오르긴 쉽죠. 실제로 우리가 또 우리 역사로 지배를 당했던 바로 그 나라가 한 거니까. 그러나 좀 더 우리 사회를 성숙시키려면은 그런 어떤 이 젊은이들의 난성도 좀 제대로 해서 그 인권으로 갈 수 있도록 반일 뭐 이런 거보다는 이런 지점이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부추기고 있는 게 이런 좀 자괴심이 좀 있죠 저는. 네, 너무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정치라는 걸 우리 김보람 선생하고 요 인터뷰하기 전에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게 뭐 단순히 뭐 동물권에 대한 뭐 이걸 넘어서서 이런 어떤 가치 전체의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운동 전체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생물학자나 생태학자나 뭐 기후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대한 하나의 점검으로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은 되게 공감을 많이 합니다. 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생명이란 게 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건 뭐 물론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은 뭐 다양한 게 당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작은 미생물이라도 자기가 위험하거나 자기가 몸이 나빠지는 곳에 안 가거든요. 그 얘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간다는 건 선호가 있고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 그걸 우리 인간의 용어로는 고통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다양한 층의 고통이 있다고 보고, 그건 단순한 통증과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증과 이 고통을 구분해야 된다. 이 통증이란 건 페인입니다. 페인. 내가 느끼는 아픔. 근데 이 고통이란 건 서퍼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서퍼링, 이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자기를 성찰하고 우리 사회를, 그리고 이 고통이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성찰이 없다면 그건 그냥 통증으로 끝나고 아무런 인간다움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이 정치자 또 어떤 문화의 어떤 지점까지, 가치를 담은 문화까지 간다면 정말 우리 고통에 대한 좀 성찰이 필요하다. 이게 사회적 맥락이건 가족 내건 노인의 개인의 문제건 뭐 동물의 문제건 뭐 더 나아가서 가야처럼 이 지구의 고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은 망가질지 몰라도 지구는 지구의 질서를 또 가질 거예요. 공룡이 살던 시대가 무너지고 또 가는 것처럼. 그래서 감히 인간이 지구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오만한 생각이고, 다만 기존의 생태계의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좀 더, 결국 이런 생태계가 건강할 때 우리가 건강한 건데 인간체로서의 지금의 이 가치 전환이 없는 한 정말 이건 고통의 극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죠. 생명정치의 본질은 이런 서퍼링, 이 고통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삶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죠. 네, 그 고통과 또 통증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도 너무 이렇게 울림이 있었고요. 정말 그 좀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어두움에 함께하는 그런 연대, 그리고 또 그렇게 아파할 수 있는 그 감각과 그런 것도 저는 힘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거기서 아파하는 것에서 또 그 어둠에 공감하고 그 아파하는 것에서 또 멈추지 말고 거기서 그것을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걸음 같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연대와 그리고 또 용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그런 이제 정치 학교를 또 만드시고 또 교육의 또 역할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 정치 학교를 또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꼭 내 교수님과 같이 함께 또 힘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씩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김보람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그게 다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한국 사회는 너무 좀 조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장 해결하겠다는 늘 생각. 근데 여기 있는 땅을 부동산으로 당장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도 당장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그 다음 세대의 그런 관점을 우리 세대가 좀 포괄하고, 존재하지 않는 뭐 진보 보수라는 그런 망상보다는 사실은 저는 세대 합작이 훨씬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하고 또 그 세대가 또 갖추고 있지 못한 어떤 세계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세대 합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존 제도권 안에서 노력을 하신 분들이 그 안에서 한계를 느끼긴 점도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작은 학교지만 이런 하나의 시도를 하는 그런 어떤 모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방식의 합작에 대한 모색을 좀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명 정치도 좋고 세대 합작이든 어쨌든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 사회에 우리 근본적인 틀을 바꿔 나가자는 제안도 좋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꼭 남기시고 싶은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여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가장 고민해야 될 지점, 혹은 넘어서야 될 지점 역시 신자유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세대를 떠나서 혹은 뭐 계층을 떠나서 너무나 많은 이 삶의 힘듦을 결과적으로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것이 무엇일까? 혹은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기 위한 가치는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 틀 안에서의 생태운동과 생명이란 가치 속에서의 생태운동은 전혀 다릅니다. 단순한 생태운동이라고 해도 그러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촉, 그것은 역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또 그것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한 시대의 이런 틀의 변화는 1, 2년 혹은 10년, 20년은 되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노력과 시도가 쌓이고 중첩돼서 그 역사적 바탕화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시대의 틀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벽돌 쌓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뜻을 갖고 함께 연대해서 나간다면 뭐 10년, 100년 후 언젠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생 서둘러 살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천천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귀한 걸음해 주시고 귀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건강한 대화들을 우리가 시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한 걸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대화를 걸었을 때 정말 지금 그 양극단에 있는 대한민국의 그런 양극단의 대립이나 갈등, 이런 것들도 좀 그런 화해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쨌든 여기도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방법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뭐 약간의 이견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같은 것을 지향하면서 좀 그런 접점들을 많이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과 가능성을 오늘 확인했던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꼭 앞으로도 계속 이 시간을 이어서 다음에도 같이 함께 계속 앞으로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